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30여 년간 봉직을 한 다음에 지난 2월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하용원 교수입니다. 네, 경영학을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업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지식들의 집적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학은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생산관리, 인사관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별로 지식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그 기능 분야에 관한 지식들을 엮을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는 아마도 의사결정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지식들의 집적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법학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법학을 만나보니까 좀 답답한 학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성문법 계통의 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법학이 주로 법 해석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조문에 의해서 뭔가 내 생각이 얽매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덩이에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람의 특히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호기심, 그게 이제 저한테 상당히 뭔가 잠재성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법을 전공을 하면서도 무슨 칼 구스타프 융의 집단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빠져가지고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섭렵했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어울리는 학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대학원을 가면서 전공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사실 누구나 뭐 미국 유학을 해서 특히 이제 박사 과정을 거쳐서 학위까지 따신 분들은 소설 하나씩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도 기억이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시카고 대학교는 경영학의 경우에 박사학위를 따려면 이제 그 논문 자격 시험을 2개를 봐야 됩니다.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시험지를 학과 사무실에서 가져와 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5시까지 해서 내라는 테이크홈 시험입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뭐 까무러쳤다가 깨난 뭐 그런 기억을 지금도 하게 되고요. 뭐 다행히 이 합격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만은 그때 겪었던 일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뭐 교수로서 보람된다고 하면 크게 그 과제가 연구와 강의니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제 좋은 저널에, 좋은 학술지에 제 의견 내지는 제 연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계제가 확정되는 순간, 뭐 그런 순간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이전에 그런 연구에 대한 어떤 착상을 하게 되는 단계, 이거는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뭐 이런 순간들이 연구와 관련돼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리젝트 받았던 경험은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 포기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학이라는 게 결국 의사결정의 학문이라면 그런 의사결정을 심리학적인 배경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하게 됐던 분야가 바로 그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분야고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학회 이름이 Society for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판단과 의사결정 학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행동 의사 결정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마 행동 경제학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 의사결정의 심리학 분야입니다. 다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아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순간순간 내가 이 재미없는 영상을 계속 봐야 되냐? 뭐 이런 판단을 계속하고 계실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전공을 고른다든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들, 개인적인 중요한 의사결정들도 있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이 뭐 하루에도 수백 가지씩 일어난다고 보시면 맞을 거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사결정들 이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응용을 많이 했던 거죠.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일종의 신조 같은 건데요. 열정과 진정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휴강을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이니만큼. 근데 일단 학생들 또롱또롱한 눈망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대개는 싹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교수님들이 진짜 열정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대해주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딴 어떤 무슨 기교가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진정성과 열정이 깔려 있는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제가 학자로서 갖고 있는 좌우명이라고 한다면 일찍이 공자님이 그 논어에서 나오는 했던 말씀 하기불사 즉 망이요 사이불학하면 즉 텐이라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배우지만 생각을 안 하면 허망하고 생각만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또 배우질 않으면 상당히 위태롭다 또는 위험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곱씹어 보면 우리가 뭔가 배울 때 남의 쓴 글을 읽고 또 익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걸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허망한 지식이다. 뭐 학기말고사 보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 생각을 안 해보면 허망한 지식이고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듣거나 남의 책을 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나 혼자 그냥 외골수로 생각을 해버리면 상당히 위태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나가는데 논문을 읽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한 50%.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한 50%.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 학자로서 갖고 있는 좌우명이 있다면 바로 그걸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긴 안목을 갖고 일생 동안 추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최소한 몇 가지는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학자로서 단기적이 아니라 상당히 일생 동안 추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그 역경이 항상 따르게 되죠. 크고 작은 역경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냐 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학자의 어떤 퀄리티랄까요?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문제와 연결된 그런 일련의
단기적인 프로젝트들을 경험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일생을 통해서 뭔가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성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통 주제를 갖자, 그다음에 끈기를 갖자, 뭐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문화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책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게 마무리된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좀 더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뭐 조금 여유를 더 갖고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면서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책들 이런 것들도 읽어가면서 뭔가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우리 인생이 약 80년이라고 한다면 한 10년 정도가 1억 개의 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80년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8억 개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심리학적인 순간은 최소한 한 3초 정도는 있어야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8억 개 정도의 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 일생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똑같은 정도의 임팩트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은 우리한테 길게 기억이 되고 더 의미 있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위 영어로는 defining moments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들이 우리 삶을 규정 지워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진실의 순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이 있고 운에 의해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역시 기삼이 없으면 운칠도 따르지 않는다. 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바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뭔가 그런 진실의 순간, 우리한테 긍정적인 진실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기는 제가 1954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로 생각되는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대학교는 제가 법과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법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진실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그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한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험을 보겠다고 결정을 한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이었고요. 그런 그 의사결정이 지금 생각해 봐도 제 일생의 상당 부분을 특히 이제 학자로서의 삶의 뭐 80% 이상을 결국 규정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1978년 말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SK의 선대회장이신 최종현 회장께서 수학을 하셨던 시카고 대학교를 상당히 권장을 했고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다가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바꿔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하고 경영학으로 유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몇 개의 대학교 중에서 특히 시카고 대학교를 가기를 많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났던 강연의 주인공, 강의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로빈 호가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소개해준 새로운 필드가 바로 이제 그
Behavioral Decision Theory, 그러니까 행동 의사 결정론이라는 저한테 일생의 화두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소비자 연구에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로빈 호가스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순간들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진실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저의 운명을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족적을 더듬어 가다 보면 이 분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분야를 창시한 분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죠. 그분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 인간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또는 최적화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정에 도전해서 결국 인간이 과연 그런 최적화를 하는 존재인가? 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렇지 않다는 걸 거의 체계적인 이론으로는 처음 제시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허버트 사이먼이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적 이론을 제안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계산 능력의 제한 때문에 특히 이제 short-term memory 이런 단기 기억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optimizing 할 능력은 없다고 보면 되고 되게 satisfying 하는 걸로 끝난다. 충분히 좋은 대안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은 이제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이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심리학자고 경제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런 심리학적인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또는 기초가 되는 가정 이걸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런 연구를 수행했던 업적을 인정받아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Prospect Theory라는 논문, Econometrica라는 논문에 이제 1979년에 실렸던 논문이죠. 인간의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총 부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소위 스테이터스 코 어떤 지금 평형점 또는 준거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준거점에서 뭔가 이득을 보냐 아니면 손실을 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value가 가치가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손실 회피,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딴다와 100만 원을 잃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 절대값은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게 2배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심리학적인 특징을 전부 포착을 해서 바로 이 과거의 기대효용 이론이 간과했던 인간의 심리 이 부분을 의사결정 이론에 도입한 공로로 바로 2002년에 이분이 이제 수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카고 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리처드 테일러라는 분이 2017년에 바로 이 카네만 앤 트베르스키의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발전시켜서 그 내용들을 이제 경제학에 과감하게 도입했던 그런 공로로 행동경제학을 처음에 이분이 이제 개척했다는 그런 공로로 이제 또 2017년에 바로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는 분야가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Behavioral Decision Theory,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교수는 논문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직접 썼던 논문들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기에 제가 유학을 가서 얼마 안 돼 갖고 조슈아 클레이먼이라는 교수님하고 공저를 하게 된 그런 논문이 1987년에 심리학계의 탑티어 저널이죠. 바로 확인 편향에 대한 논문을 싣게 됐습니다.
이 확인 편향에 대해서 그때까지 나왔던 여러 논문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피터 웨이슨이라는 분이 이 확인 편향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논문을 쓴 분이고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논문을 크리틱을 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당시까지 confirmation bias에 대해서 쓰여진 논문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그런 논문이고, 그 바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아티클에 의하면 확인 편향의 연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논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논문은 바로 이걸 갖다가 이제 마케팅 분야에 응용을 했던 논문인데요. 저희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스티브 호크 교수님이신데, 이분과 함께 이 바로 마케팅 쪽의 탑 저널 중에 하나인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이것도 뭐 2020년 11월 현재 구글 스칼라를 살펴보면 피인용 횟수가 약 1250번이 좀 넘습니다. 이 소비자 학습 분야에서는 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광고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고가 일반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개는 그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 광고의 역할은 뭔가 우리한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명제 또는 가설, 이런 것들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테스트해 보는 계기가 대개는 그 제품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게 주로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상품 경험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에 일어난다. 바로 그게 이제 이 논문의 주제였고, 그게 이제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융합이 되는가, 또 그런 정보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와 국내의 다른 두 분과 같이 공저를 해서 썼던 2009년에 Journal of Consumer Research에 발표한 그런 논문인데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의 다른 학자들과 공저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 팀으로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마케팅 분야의 탑 저널에 게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제가 뿌듯함을 느꼈고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논문이고, 여태까지 밝혀져 왔던 선택 맥락 효과, 그러니까 유인 효과라든지 뭐 타협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말이죠, 5만 원짜리 셋 메뉴가 있고 4만 원짜리 셋 메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친구하고 같이 가갖고 내가 너한테 오늘은 한번 쏜다, 이렇게 했을 때 대개 4만 원짜리를 시키기에는 왠지 좀 깨름직하죠. 대개 이제 5만 원짜리를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메뉴를 더 들춰보니까 3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4만 원짜리가 제일 싼 게 아니고 3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 중간 타협 대안인 4만 원짜리로 옮겨가게 되더라. 다른 대안이 들어오게 되면 맥락이 달라지면서 결국 그런 중간 대안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울게 된다. 그게 타협 효과입니다. 타협 효과 또는 뭐 유인 효과 같은 것들이 선택 대안에 어떤 범주적인 속성이 붙어 있게 되면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가, 이걸 이제 다뤘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저널에 우리가 이제 게재 신청을 해가지고 Final Acceptance,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연구 논문을 우리 학회지, 학술지에 실어주겠다라고 그 에디터가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순간,
그건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아마 진실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그런 순간들, 그게 또 학자로서의 어떤 진실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가만히 보니까 그런 진실의 순간들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serendipity, 뭔가 우연한 발견 내지는 우연히 찾아오는 기쁨, 이런 형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도록 만들기까지에는 그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운이 다가오도록 만들었던 순간들은 상당히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운칠 기삼 중에서 기삼이 상당히 필요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데이비드 린 감독의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죠. 줄리 크리스티하고 오마 샤리프가 주연을 했던 바로 그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OST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놓은 글을 읽어본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뭔가 작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래수자가 악상이 제대로 떠오르질 않으니까 너무나 초조해 갖고 감독한테 가서 맨날 이제 좀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린 감독이 기본적으로 너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맞다. 지금 아예 그냥 여행을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알프스 같은 데로 여행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여 갖고 그 시간에 쫓기면서도 여행을 떠나서 바로 떠오른 악상이 그 라라스 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조해 갖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오히려 해답은 나오질 않는 거죠. 완전히 그 환경을 바꾸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내 마인드셋이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보고 이럴 기회를 내가 일부러 주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상당히 위대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자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매일 경험하는 일상생활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내가 맨날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면 한 번은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 뭐 그런 간단한 변화에 의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serendipity, 뭔가 우연한 발견이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time perception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 두 명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 중에서 괴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신발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0.5초 동안 신발을 보여주고 0.3초 동안 쉬었다가 또 0.5초 동안 신발 보여주고 0.3초 쉬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갑자기 우리가 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0.5초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0.3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돌아가냐? 신발로 돌아갑니다. 0.5초 신발, 그렇게 해서 계속해요. 영상이 떴던 걸 내가 기억을 할 텐데 각각이 그 신발도 기억이 나고 얼람 클락도 기억이 나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패턴 브레이킹 이미지, 다시 말해서 얼람 클락이 나왔던 걸 훨씬 더 오래 본 것으로 기억을 하더래요. 똑같이 0.5초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오랫동안 본 걸로 기억을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의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진실의 순간이 바로 그런 기억의 밀도가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우리의 진실의 순간들은 약 1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34세까지 기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또는 처음 경험해보는
어떤 뭐 처음 경험해보는 놀이공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34세 정도가 되면 되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거나 또는 루틴이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가는 거,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생을 좀 길게 살기 위해서도 아마도 뭔가는 좀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보는 거, 일상으로부터의 탈피, break the script,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어떤 한 가지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문제만 파고들기 시작하면 뭔가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지를 않고 뭐 고민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보게 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break the script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움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경험을 뭐 사소한 것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한, 내가 관심 있다고 생각하게 된 주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막 바꾸게 되면 이게 한우물을 파는 사람한테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의 그 내가 일생 동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게 된 몇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걸 끈질기게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운칠 기삼 중에서 바로 기3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학자로서의 롱텀 플랜을 갖고 뭔가 일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문제들을 몇 가지 갖게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그 문제들을 추구해 나갈 때에는 뭔가 너무 외골수로 하지 말고 환경을 자꾸 바꿔갖고 그런 걸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나 자신한테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내 사람들은 그 표면 구조를 보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 사태나 현상에 대한 표면 구조에 대한 분석에 그치게 되면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표면 구조에 그치지 않고 뭔가 그 심층 구조를 파고드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뭐 강연을 랩업을 한다면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노하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자 이 강연을 마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